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대구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특별단속을 통해 14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는데요. 구속 사례를 보면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에 임차인 17명에게 보증금 16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경우입니다. 구속된 A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 금액이 임차인 한 명당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인 동부경찰서는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불거지면서 이 정부가 지난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세입자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데요.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잃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서 수사와 처벌, 피해 지원까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5월 19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오늘 안동은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했고 현재 하늘은 흐리지만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북동쪽에선 낮은 구름대가 들어와 오후까지 안개가 짙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운전하실 때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안동과 영주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양군이 봉화군 춘향면에 있는 공군 관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봉화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레이더 기지 부대 소재지와 장병 거주 지역이 다르다면서 관사 이전 건의를 공군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봉화군은 60년 가까이 이용해오던 관사를 갑자기 이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군 관사 이전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영양군은 이 관사가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대로 1월산 관광 개발을 제안받았지만 부대 진입로 정비와 같은 사업에는 매년 2억 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이에 대해 공군 방공 광제사령부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전 부지에 대한 거주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어제부터 약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흐린 하늘빛이 걷히면서 차차 기온이 오르겠고 일요일 낮 기온 다시 29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영남권 철도 사업 가운데 동해선 전 구간이 내년 말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 건설 사업은 포항에서 강원 삼척까지 166.3km를 잇는 단선 철도 건설 사업인데요. 1단계인 포항 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1월 개통했고 내년에 개통될 예정인 2단계 영덕 삼척 구간은 올해 공정률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선 포항 동해 전철화 사업은 포항에서 동해를 잇는 172.8km 단선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정률 95%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버스 대비 이동 시간이 2시간 15분 단축되는데요. 대국민 철도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영남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21도, 습도는 73%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독도박물관이 고흥군의 지역 거점 박물관인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전시와 학술, 교육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 주민들은 개청령 이전부터 울릉도를 드나들며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 바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진 두 지역의 박물관이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박물관형 콘텐츠를 개발하고요.
오는 7월에는 과거 고흥군에 속해 있던 거문도와 초도 주민들의 울릉도 독도 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기획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봐야 보아요입니다. 최용렬 세무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예, 최근에 최민식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화제가 된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불법 도박장을 열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어마어마한 현금까지 챙기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예. 오늘은 드라마 카지노에서 받은 세무조사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세금 이야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네, 먼저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불법 소득이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네. 보통 무허가나 미등록 상태로 소득을 벌거나 횡령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민사에서 무효나 취소가 되는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우리 세법은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하지만 불법 소득에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다면 모두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소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옛날부터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두 가지 입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먼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불법 소득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불법 소득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서 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함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입을 환수당하게 되는데 세금까지 부과한다면 중복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불법 소득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따라서 반환을 미리부터 예상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법을 잘 지킨 사람보다 불법 행위를 더 우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자, 두 입장 모두 이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세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세청은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긍정하는 입장에서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이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과세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소득을 국가에서 몰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게 되는 건가요? 네, 예전 판례에서는 몰수라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일 뿐이고 재산의 원래 주인에게 이것을 돌려주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추징을 당했건 아니건 세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몰수나 추징을 한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익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세금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2015년에 몰수를 통해서 소득을 모두 상실했다면 세금을 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미 세금을 냈다면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네. 하지만 불법 소득을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와 같이 몰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과세됩니다.
소득 중에 일부만 몰수가 가능한 상태라면 그 부분을 제외한 만큼의 이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적법하게 이제 소득을 버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불법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현금 거래가 통보되는 곳은 국세청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네. 줄여서 FIU라고도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분석원에서는 불법 자금의 유출이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곳으로 여기에서 분석된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나 경찰에 공유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공유한 자료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FIU. 예,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통보되는 거래가 건당 1,000만 원인지 하루에 1,000만 원인지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보고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그 후로부터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19년부터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1,000만 원은 하루 동안 발생하는 거래 금액을 말하는데요. 한 명의 이름으로 된 한 개의 은행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현금의 입금별 또는 출금별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통보 대상이 됩니다. 입금, 출금 다 네, 이게 합계액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입금과 출금액은 각각 따로 1,000만 원을 따지는데요. 그렇군요. 5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은행에서 500만 원, B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경우에도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좌 이체를 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계좌 이체를 하거나 수표로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이체는 그 자체로도 기록이 남고 수표도 사용할 때 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고액 현금 보고는 은행 직원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준에만 해당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동 보고만 보면 금액을 쪼개고 계좌를 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이제 기준에 허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보고되는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보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 거래로 판단한다면 금액에 제한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특히 해당 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금융기관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심 거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경로로 금융 정보를 확인하는 건가요? 네,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분석원이 자체 분석을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세청이 분석원에 직접 요청해서 자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먼저 자체 분석을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정을 보면 분석원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청과 같은 기관에서 차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사람들이 파견 근무를 하면서 국세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세금 누락 확인을 위해서 조사 업무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징수 업무와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국세청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재산 규모, 소득 규모에 비해서 현금 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예. 액수가 과다해서 탈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분석원에 직접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런 분석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네, 2020년을 기준으로 분석원이 제공해준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의 90%가 넘는 1만 4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그렇군요. 이를 통해 추징한 세금도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의 확인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재산 추적 업무까지 다양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 노출을 꺼린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계좌를 여러 개 만든다든지 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분석원에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안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분석 정보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세금을 안 내면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세금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출국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족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든지 해외에 5만 달러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제 완전히 외국에서 정착을 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출국 금지 요청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출국 금지 해제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금 체납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출국이 가능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가야 하는 경우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업상 해외에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네.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 체납을 막거나 미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네, 최근에 포항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강원도 지역에서 크게 산불 피해를 본 경우처럼 천재지변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상 큰 손실이 나는 경우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위독한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국세청에서는 조금 온화한 마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인 납부유예제도나 징수유예제도를 이용해서 납부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받아주는데요. 네. 이때는 체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이 납부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천재지변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지원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납부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자체적으로도 시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불법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안심도서관에서 팔공산을 비롯한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찍다 그리고 쓰다라고 하는데요. 서은나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안심도서관에서는 사진, 미술, 문학이 한데 어우러진 찍다 그리고 쓰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호강, 도심 재개발, 팔공산을 소재로 인문 특강도 듣고 실제 체험도 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중에 김미정 시조 시인과 함께하는 팔공산을 쓰다 수업에 다녀왔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의 원본은 대부분 3, 4 아니면 4, 3, 4,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익숙한 여기 지금 정몽주의 단순가가 있습니다. 이몸이 죽어 100번 고쳐 백골이 진토되어 넘치라도 있고 네. 여기 진토라는 말이 맞는지 아시나요? 저는 200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 당선으로 문단에 나온 시조 시인 김미정입니다. 팔공산을 쓰다를 주제로 시조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조는 한국의 고유한 정형시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학인 이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을 제대로 익혀서 자신의 삶과 철학 그리고 자연의 변화, 시대 상황과 역사의식, 인간 내면의 문제 등을 3장 6구 12마디에 고스란히 담아보도록 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라는 것은 사실 결국 쓰는 일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이론을 우리가 습득한다고 해도 생각을 엮어서 언어를 마무르고 정성을 쏟아서 다듬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한 편의 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팔공산과 그 산의 속사를 더듬어서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어쩌면 소외되고 관심이 부족했던 팔공산을 우리 삶 속에서 친근하게 다시 만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깊은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예술로 표현하는 일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둘러싼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팔공산을 쓰다 수업에서는 자연과 계절의 변화부터 환경과 생태계 문제, 시대 정신과 역사의식까지 주제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각도로 시조를 직접 써본다고 합니다. 수강생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울산서 온 안현미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 시조를 접하고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막 외우고 다니는데 실컷 지나서 대기 좀 배우고 싶은데 대구에 가서 한번 더 듣고 싶다고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시조를 이렇게 잘 배우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좀 좋은 시를 좀 써보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경혜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책만 읽으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보고 너무 반해가고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잠재하고 있잖아요, 몸에. 그걸 제가 표출하지 못했는 것을 여기 와갖고 프로그램으로 인해갖고 또 이번에 등단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걸 가장 고귀한 예술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를 좋아하고 글을 좋아해서 모두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김은자입니다. 이런 참 대구가 있잖아. 이런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많은데 사실은 게을러서 잘 몰라서 안 다니고 이랬는데 열심히 문화 이런 거 하면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고 넓히고 익히고 이러고 싶어요. 대구 시민이라면 팔공산에 대해서는 추억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거든요. 팔공산에 대한 시조가 어떻게 완성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결과물을 전시하고 자료집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이 전시회는 9월쯤 대구 시민 누구나 구경할 수 있도록 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기록이 또 하나 남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담당 사서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사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찍다 그리고 쓰다는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으로 기획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책은 금호강 르네상스, 그다음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 도시 재개발 등 우리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선정했고 이들 주제에 대한 세 차례의 지역 인문 특강을 듣고 또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진, 미술, 문학 장르의 예술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예술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그 결과물을 전시회를 하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기록을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아카이브로 남겨볼 계획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빌리는 곳 혹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서관에서 강연으로 듣기도 하고 또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를 통해서 배움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보다 가까운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찍다 그리고 쓰다와 같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요? 지금은 이번에 신청을 받은 수강생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추가 신청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9월에 열리는 전시회에 함께 참여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안심도서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구 지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안심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심도서관이 대구시의 올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에 선정돼서 금호강과 팔공산 등을 소재로 한 인문학 특강과 또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팔공산을 소재로 한 시조 수업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의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입니다. 네, 완성차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참 많은데요. 그런 중고차 시장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네요. 네, 연간 거래량 250만 대, 거래액 30조 원 규모의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으면서 중소기업 위주의 중고차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이 막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영세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 한해 진입장벽을 주는 법적 장치인데요.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에 대기업들은 중고차 시장에 문을 두드렸지만 기존 업계의 반발로 조정안이 결정되지 못한 채 3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빗장이 풀렸습니다. 유예 기간인 1년이 지났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판매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개방이 가져올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그동안 중고차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질 나쁜 상품이 유통되는 이른바 레몬마켓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허위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산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중고차 사고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 적지 않은데 실제 관련 피해 사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 79.8%, 사업자 98.1%가 허위 미끼 매물을 꼽았습니다. 중고차 업계도 스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거죠.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는 응답자 가운데 12.8%로 집계됐는데요. 유형은 사고 이력 미고지, 차량 연식 상위, 허위 미끼 매물 순이었습니다. 네. 또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등록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43,904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단 2.2%인 947건만 피해 구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기업의 입장인 거네요. 네,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측은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해 거래 안전성 제고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대기업의 그럼 중고차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산 후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의 자사 브랜드를 판매 대상으로 합니다. 네. 양질의 차량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200여 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선별한 뒤 판매에 나섭니다.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 센터를 구축하고 종합정보 포털을 마련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이제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고 관련 정보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 규모도 더 확대되겠어요. 네,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 대수는 380만 2,454대입니다. 신차 등록 대수는 168만 5,028대로 사실상 2배 이상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잠재력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출하는 기업도 다양하겠습니다. 네, 완성차 업계 외에도 렌터카 업체들도 속속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 중단기 중고차를 렌탈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차량을 인수하는 매각 사업도 진행합니다. 단 사고 이력, 주행거리, 소유권 변경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이중 보안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또 외제차 브랜드들도 인증 중고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사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 및 수리를 거쳐 품질을 검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중고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서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아왔잖아요. 앞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기존 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수요가 높은 양질의 차량을 먼저 가져갈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집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중고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네.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 등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자가 많아지면 거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중고차 업체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걱정이 크겠는데 지역에도 관련 업체가 꽤 많죠. 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자동차 매매 업체 수는 대구가 636개소, 경북은 438개소로 전국 5위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다수가 영세업체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중고차 거래량도 뚝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동안 허위 매물과 같이 이제 피해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존 업계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6개월 1만 킬로 이내에 차량 품질 보증 서비스 제공, 중고차 매매 공제 조합 도입, 중고차 전산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 중인데요. 또 중고차 매매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 자문, 리서치 등을 통해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네, 업계 공동의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없나요? 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으로 한국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연합회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온 중고차 매매업 경쟁력 강화 연구의 일환인 네트워크 개발 지원에 힘을 받게 됐는데요. 네. 직접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 회원 자격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중기부 측은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이번 사업에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장 개방은 늘 진통이 뒤따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산업이 좀 발전하는 방향이면 좋겠어요. 네, 그런 방향에서 최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대한민국 중고차 산업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중고차 산업의 발전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신뢰를 향상하고 중고차 유통의 양적, 질적 혁신 등 중고차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소비자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선진화된 플랫폼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고급 이륜차, 튜닝카 등 다양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네. 자, 중고차 시장 개방의 의미와 또 여러 가지 쟁점을 살펴봤는데 정우택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저는 작년부터 지역 내 중고차 매매상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대부분 걱정에 뜬 눈을 밤새운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한 데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대구의 관련 종사자 수만 2만 5천여 명,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완성차 기업의 경우 차량 공급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 독과점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독과점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수많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중고차 시장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소비자와 중고차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의 현황과 분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의 정우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에서 LG 트윈스와 치른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쉰 뒤 16일부터 18일까지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중 3연전에선 우천으로 어제 경기가 수년된 가운데 2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LG전부터 이어온 4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삼성이 LG나 기아를 상대로 힘을 지금 쓰지 못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올 시즌 현재까지 두 팀에게 시리즈 싹쓸이 패배를 당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첫 상대가 LG, 다음 상대가 기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차례의 수입패 모두 원정이었던 만큼 이제 홈에서 이를 소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삼성은커녕 오히려 안방에서 위닝 시리즈 내주며 허탈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네, 싹쓸이 패배라는 말도 쓰는군요. 네, 싹쓸이 패배 혹은 뭐 수입패 이렇게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상대를 떠나서 이제 최근 삼성이 좀처럼 승전보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5월 들어 진행된 11경기에서 단 3승에 그치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마지막 위닝 시리즈는 4월 마지막 주 KT전인데요. 2주 넘게 승패 마진에서 계속 손해를 보면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부진이 심각한데요. 자, 석 기자는 삼성의 부진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팀 전체가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투수나 뭐 타자 할 것 없이 모두 부진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이번 달 성적을 놓고 보면 삼성의 투수진과 타자들 모두 리그 최하위급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타선은 5월 들어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가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입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제 팀 최다 안타 9위, 홈런 9위, 도루 9위, 볼넷 10위 등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또 안 좋은 지표인 병살타는 최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1위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꼴찌가 아닌 이제 지표를 찾는 편이 더 빠르겠는데요. 개개인을 살펴보면 그래도 분전 중인 선수가 있긴 하겠죠. 네, 팀 성적과 타선이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피렐라, 김지찬, 김태군 등 세 선수는 분전하고 있는데요. 피렐라의 경우 시즌 초반에 부진을 씻어내듯 이번 달 3할 후반대 타율과 출루율, 5할을 훌쩍 넘기는 장타율로 홀로 삼성 타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역시 3할대 타율과 4할대 출루율로 제 몫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13일 LG전에선 시즌 첫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포수 김태군 역시 포수와 지명타자를 오가면서 3할대 타율로 삼성 타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간염 탓에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체력 소모가 심한 포수 포지션인 만큼 타격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도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피렐라, 김지찬, 김태군 선수는 선전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분발이 필요한 선수들 누가 있을까요? 사실 나머지 야수들 전부 다라고 하고 싶지만 예, 그렇게까지는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베테랑인 강민호, 구자욱, 오재일의 부진이 가장 눈에 띄는 편입니다. 강민호와 구자욱이면 이제 시즌 초반 삼성 타선을 지탱했던 그런 선수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선수 모두 4월까지는 3할 중후반대 5타율로 팀 타선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5월 들어 부진한 모습으로 타율이 3할 초반, 2할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재일 선수 아직까지도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네, 4월에도 부진했지만 5월 들어서 이제 5경기 연속 무안타 늪에 빠진 탓에 스타팅 라인업에서도 제외되기도 하는 등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타율이 4월보다 더 떨어지면서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 리그 전체에서 타율이 최하위까지 추락했는데요. 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피렐라나 뭐 선수 한두 명이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아줘야지 이제 어린 다른 선수들도 살아나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지금 악순환에 빠진 셈입니다. 삼성 타선의 부진은 이들 베테랑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탓으로 봐도 이제 무방해 보입니다. 네, 투수 쪽은 어떻습니까? 투수 쪽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인데요. 5월 들어서 평균 자책점은 10개 구단 가운데 9위, POPS는 8위, 최다 피홈런 2위 등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1선발부터 4선발까지가 비교적 안전된 덕분에 선발진은 걱정이 덜한 편입니다. 사실 그 불펜 강화를 위해서 트레이드까지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역부족인가 봅니다. 네, 그 트레이드로 영입된 김태훈 선수가 이제 최근 등판할 때마다 점수를 내주면서 좀 패전했는데요. 선발진이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내도 뒷문 단속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다 잡은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안정감을 주던 좌완 이승현 선수마저 허리 통증으로 1군에서 말소되면서 박진만 감독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이승현 선수의 빈자리는 그럼 누가 대체하는 건가요? 일단 그 엔트리 자체는 우완 홍정호 선수가 콜업됐는데요. 지난 수요일 기아전에선 1이닝 무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승현 선수가 맡던 마무리 보직은 돌아온 오승환 선수가 다시 맡게 됐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 이제 1군에 등록이 됐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화요일 경기에서는 이제 승패가 기운 상황이긴 했지만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변화구 구사율이 좀 늘어나면서 투구 패턴에 변화를 주기도 했는데요. 그 누구에게 맡겨도 불안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오승환 선수에게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최선의 결과겠고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요.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창원에서 NC 다이노스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잠실에서 두산 베어즈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승전보를 좀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FC가 오랜만에 승리를 했어요. 네, 대구는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K리그1 13라운드 광주FC와의 달빛 더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수원 원정 이후 2주 만에 승리를 신고한 셈이죠.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세징야와 에드가가 모두 결정했던 대구는 전반전 내내 수비적인 자세로 공격보단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덕분에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대구는 후반전 들어 선수단 구성에 변화를 주면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네.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배치된 거조의 신인 박세진이 홍철의 패스를 이어받아 프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대구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이후 역습 상황에서 이진용의 패스를 받은 고재현이 득점하면서 점수차는 2골 차까지 벌어졌고 이후 변함없이 이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날 대구의 승리로 달빛 더비는 2020년 이후 원정팀이 전승하는 기록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홈에서의 패배를 이제 제대로 안갚음한 건데 수훈 선수는 누굽니까? 네, 데뷔골을 터뜨린 박세진 선수도 대단하긴 했습니다만 후반 교체 투입되면서 이제 바셀루스 선수가 이제 경기장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 MVP에도 바셀루스가 뽑히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이제 드디어 바셀루스가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네, 이전까지 선발 출장이든 교체 출장이든 이제 경기장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선 이제 광주 선수들이 지친 상태에서 역습 상황이 나오자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상대 수비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적잖게 연출했습니다. 대구가 이전에 보여줬던 이제 속도감 있고 시원시원한 역습 축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충분했습니다. 네, 대구의 다음 상대는 어딘가요? 네, 대구는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7시 대전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1 14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홈에서 이제 간신히 이겼던 대전인데 어떤 경기를 예상하나요? 네, 좀 대전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도 했고 대구는 반등의 조짐을 보인 만큼 연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전 역시 홈팬들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이제 그 분위기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선수들이 정신무장을 제대로 해야겠죠. 예, 대전 원정에서 이제 기대를 좀 걸어볼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네, 지난 경기에서 대구의 승리를 가져다준 바셀루스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상에서 돌아오는 대파의 왕 세징야에게 가장 기대가 되네요. 예, 드디어 세징야가 부상에서 회복을 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돼 출전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좀 만전의 상태로 실전에 서기 위해 휴식을 더 취했다고 합니다. 아마 관리 차원에서 풀타임을 소화하진 않을 것 같고 후반 시작 후 교체 투입돼서 이제 경기장 분위기를 바꾸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싫어하면 싫어지면 좋겠어
좋아하는 맘을 멈추고 싶어 아주 잘 지내고 있단 소식은 잘 듣고 있어 친구 녀석들 놀리듯 내게 전하고 있어 신고 집은 옷걸이 위에 걸려있던 너의 계절 자켓 그 위로 쌓인 마음이 뭔지 너의 향기 묻어있는 3D 쓰는 그리움의 먼지 흩날리는 일이 없어 마음 가득히 쌓여만 가요 엉켜서 굴러다니죠 살피고 바뀌는 기억을 버리고 버려도 먼지처럼 다시 돌아와 마음 가득 쌓이네요 짙은 추억은 유치해 뻔한 거짓말을 해 알면서도 속고 싶어 시간은 약이란 말은 날마다 가짜 무슨 말을 믿어야 내 마음이 변할까요 나의 지갑 깊은 모퉁이 남아있는 너의 증명사진 그 위로 쌓인 마음이 뭔지 너의 추억 묻어있는 3D 색인 그리움의 먼지 흩날리는 일이 없어 마음 가득히 쌓여만 가요 클릭 정보 클립. 대구의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축제 2023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 이번 주 주말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에서 열립니다. 벌써 1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재미있는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자동차에서 생활 속의 친구라는 주제로 슈퍼카와 튜닝카 전시와 함께 오프로드존을 운영해 캠핑카와 루프탑 텐트가 설치된 차량을 전시, 체험할 공간을 구성해 놓아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벤트를 통해서 자동차 정비 물품 또한 선물로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 관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문학과 민족 정신을 기리는 상화 문학제가 오늘부터 21일까지 대구 수성무 상화동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라는 슬로건과 역천이라는 주제시로 막이 오르는데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이 문학 강연을 하고 20일에는 100일장도 열립니다. 이번 문학제를 통해서 이상화 시인의 문학 세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7시 30분 대구 달서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제17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개막 축하 공연이 열립니다. 뮤지컬 배우 성기윤과 강미경이 사회를 보고요. 딤프 홍보대사인 최재림과 최정원, 마이클 리 등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딤프는 6월 5일까지 18일간 계속되는데요. 주요 공연장과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뮤지컬들을 관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2023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회사원과 학생,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 시민 16개 팀이 참가해서 심폐소생술 평가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는데요. 이 경연 결과 청소년부는 달서 소방서 대표로 나온 대구 보건대학교 석한별 곽연수 팀이, 성인부에서는 대구과학대학교 안동재 김민재 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시금치끼리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시금치와 두부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이 두부의 칼슘 성분과 결합하면 몸에서 담석으로 변하기 쉽다고 하네요. 또 파는 인과 유황 성분이 많아서 미역에 있는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채소 피리의 궁합을 잘 찾아보고 먹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세븐틴의 먼지에 이어서 클릭 정보 클립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적치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점검했는데요. 대구가 경기,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점검 장소 수인데요. 서울은 4,200여 곳 점검에 5,600여 건이 적발된 데 비해서 대구는 500여 곳 점검에 5,5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장소 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매우 많은 건데요.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